쌍둥이를 맡은 말이라. 10월 저녁, 키즈를 문병하러 갔던 마리라가 축 처져서 돌아왔다. 눈이 불편하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차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던 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저 조금 피곤해.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래. 메어리가 악화됐어. 이젠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 쌍둥이가 어찌 될까 걱정돼서. 그 애들의 숙부로부터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편지가 오긴 했지만 목재를 잘라내는 형편으로 통나무집에 살고 있어서 애들은 봄이 될 때까지 맡을 수 없다는 거야. 봄에는 부인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을 둘 장소가 생기게 되니 겨울 동안은 근처 이웃집에 맡기라고 해왔단다. 그런데 메어리는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앤, 결국은 메어리가 우리더러 애들을 맡으라는 눈치 같구나.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잖니. 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맞쥐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맡으실 테지요, 마리라 아주머니? 아직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야. 나는 너처럼 계획 없이 하진 않을 거야. 팔촌이란 먼 친척이고 6살짜리 두 애의 시중을 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책임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쌍둥이가 아니냐. 마리라는 쌍둥이는 보통 어린아이들보다 2배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쌍둥이는 재미있어요. 많아야 한 쌍이라면서요. 그것이 2쌍, 3쌍이 되면 진저리가 나지만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지루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루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정도가 아니야. 간을 졸이고 수선을 떨어야 할 판이니까 말이다. 도라는 그렇게 염려가 되진 않아. 점잖고 좋은 애니까. 하지만 데이비라고 하면 손을 댈 수 없는 장난꾸러기거든. 애들을 좋아하는 애는 쌍둥이를 집에 두고 싶어서 열심히 마리라를 설득했다. 데이비가 장난꾸러기라면 더욱 좋은 몸가짐을 가르쳐 주어야 하잖아요, 아주머니. 만일에 우리들이 맞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팔촌이라 해도 그대로 애들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애들을 맡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따져보면 그렇기도 하지. 말이라는 맥 빠진 소리를 했다. 메어리에게 내가 맡겠다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을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메어리 키즈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말이라는 두 애를 마차에 태우고 박공집에 데리고 왔다. 대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는 쌍둥이를 마차에서 내려주었다. 도라는 얌전하게 키스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으나 데이비는 앤의 환영에 대하여 힘차게 앤을 부둥켜 안고 저는 데이비 키즈예요. 라고 말했다. 저녁상에서 도라는 작은 숙녀처럼 행동했으나 데이비의 행동에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많았다. 마리라가 야단치니까 저 너무 배가 고파서 얌전하게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도라는 저보다 반만큼도 배가 고프지 않거든요. 여기 오는 도중에 아줌마에게 운동하지 않았어요? 과자는 정말 맛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훨씬 전부터 과자라고는 먹어본 일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파서 만들 수 없고 스프로트 아줌마는 저희들이 빵을 굽는 일도 대견스럽다고 말했어요. 하나 더 먹고 싶은데요? 말이라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애는 두 번째 쪽을 크게 썰어 주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데이비는 그저 앤에게 희죽 웃어 보일 뿐이고 큰 입을 활짝 벌려서 우겨 넣었다. 그 한쪽을 먹고 난 후에 또 한쪽 주시면 그것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테예요. 안 돼. 넌 이제 과자를 배부를 만큼 먹었어요. 하고 말이라는 앤이 잘 알고 있는 어조로 말했다.
데이비도 마리라가 이런 말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하는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데이비는 앤을 슬쩍 본 후에 몸을 테이블 위로 쑥 내밀고 도라가 얌전하니 작게 한 입 물어먹는 첫 번째 과자의 나머지를 도라의 손에서 빼앗아 입을 힘껏 크게 열고 몽땅 집어넣었다. 도라의 입술은 떨리고 마리라는 깜짝 놀라서 말문을 못 열었다. 앤은 당장에 간직해둔 선생다운 태도를 발휘하며 외쳤다. 데이비, 신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데이비는 입안 가득히 든 케이크를 우물거리며 하지만 저는 신사가 아니거든요. 신사가 되고 싶지 않아? 물론 되고 싶죠. 하지만 어른이 되지 않으면 신사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애는 재빨리 말했다. 교훈을 심는 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작은 어린애 때부터 신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신사라는 것은 결코 여자에게 무엇을 뺏는 법이 아니야.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잊지 않는 거야. 신사라는 것은 그리 재밌는 것은 아니구먼요. 저는 신사가 되는 것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할 테예요. 마리라는 단념했다는 눈치로 도라에게 과자를 한쪽 더 베어주었다. 어쩐지 데이비를 크게 야단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날은 마리라에게는 힘든 하루였다. 쌍둥이는 둘 다 예뻤으나 서로 닮진 않았다. 도라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흩어지지 않은 윤기나게 따은 긴 머리고 데이비는 누렇게 둘둘 말린 고수머리를 머리 위에 감고 있었다. 도라의 갈색 눈은 온순하고 평화로웠으나 데이비의 눈은 도깨비처럼 장난기가 차 있었고 언제나 빙빙 돌고 있었다. 도라의 코는 완전히 사자코였다. 도라는 얌전하게 다문 입을 가지고 있었으나 데이비의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있었다. 게다가 한쪽 볼에는 보조개가 있어서 웃으면 귀엽고 이상한 멋을 느끼게 했다. 애들은 재우는 게 좋겠어. 마리라에게는 이것이 둘을 처리하는 첩경이라고 생각되었다. 도라는 나하고 같이 자면 되고 데이비는 서쪽 방에서 재워. 혼자 자도 무섭지 않지? 무섭진 않아요. 그러나 아직 잠이 오지 않는걸요? 하고 데이비는 잠옷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아니야, 자는 거야. 마리라가 가까스로 분을 참고 이것밖에 말하지 않았으나 그 말투에는 데이비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데이비는 순순히 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다. 몇 해 지난 후까지도 마리라는 쌍둥이가 푸른 박공집에 온 최초의 일주일을 회상할 때마다 몸서리를 쳤다. 그 일주일이 가장 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만 습관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날이든 데이비는 눈만 뜨고 있으면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고 있거나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맨 처음 사건은 도착한 이틀째 주일에 일어났다. 마리라가 도라의 몸단장을 해주고 앤이 데이비를 돌보며 넷은 교회로 갔다. 처음에는 데이비의 태도에서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에란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데이비가 엉뚱한 짓을 시작했던 것이다. 데이비의 앞에서 로레타 화이트가 약간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로레타는 뚱뚱하지만 침착한 8살이 되는 아이였다. 태어나서 6개월이 되는 갓난애였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안겨 교회에 온 이후 한 점의 흠도 없이 행동한 훌륭한 소녀로 소문나 있었다. 데이비는 난데없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털이 수북수북 난 한 마리의 송충이를 꺼내서 로레타의 숙인 목 뒤에 떨어뜨렸다. 마리라가 재빨리 알아차리고 데이비의 손을 잡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기도하는 도중에 날카로운 비명이 연달아 일어나자 에란 목사는 기도를 그만두고 눈을 뜨고 신도들은 모두 일제히 머리를 들었다. 루레타는 미친 듯이 양복의 등을 잡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었다.
어머니, 잡아줘요. 저 나쁜 애가 저의 목에 떨어뜨렸어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화이트 부인은 일어나자 무서운 얼굴을 하고 발버둥치는 로레타를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로레타의 비명은 멀리 사라져버리고 에란 목사는 예배를 계속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오늘의 설교는 허사가 됐다고 생각했다. 말이라는 난생 처음으로 성서의 구절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앤도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고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가자 말이라는 데이비를 침대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라고 명령했다. 점심도 주지 않고 그저 차와 빵만 주었다. 앤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옆에 슬픈 표정으로 앉았다. 데이비는 후회의 빛도 없이 맛있게 먹었으나 앤의 슬픈 눈을 보자 당황하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았을걸. 하지만 아주 큰 멋진 송충이었거든요. 교회에 들어갈 때 층계에서 주웠어요. 그런 것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 애가 떠들었을 때 재밌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화요일 오후에 소란이 일어났다. 그날 푸른 박공집에서 교회 후원회의 집회가 있어서 많은 손님이 와 있었다. 때마침 차를 한참 마시고 있었을 때 도라가 흠뻑 젖은 채 머리에서도 양복에서도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울면서 들어왔다. 도라, 어찌된 일이야? 애는 놀라서 큰 소리로 외쳤고 손님들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말이라는 진저리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까지 밖에서 흑장난을 하고 있던 데이비가 얌전하게 응접실에 앉아있던 도라를 강제로 한 패로 끌어들인 후 돼지우리 울타리 위로 유인했던 것이다. 도라는 곧 돼지우리에 굴러떨어지고 손님이 온다고 입고 있었던 깨끗한 흰 옷도 검은 띠도 모두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때 데이비는 펌프 밑에 서면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말하면서 머리서부터 쫙쫙 물을 끼얹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는 앤이 주인 역할을 맡고 말이라는 2층으로 올라가서 도라를 보통 옷으로 갈아입혔다. 데이비를 붙잡아다 저녁도 주지 않고 침대에 집어넣었다. 저녁놀이 짙어질 무렵 앤은 데이비 방으로 가서 진지하게 타일렀다. 앤은 데이비에게 그런 일을 하다니 정말 슬퍼진다고 말했다. 데이비는 눈을 꼭 감고 잠깐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으나 몸을 갑자기 일으키고 앤의 목을 잡고 말했다. 누나, 내가 폴 어빈과 같이 좋은 애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귀여워해주지 않을래요? 물론 좋아하고 말고 하고 앤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다. 하여튼 데이비에게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었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지 않는다면 더욱 좋아지지. 저 오늘 또 한 짓이 있어요. 데이비는 거북한 듯이 말을 꺼냈다. 무엇을 했다는 거니? 아주머니 침대에 두꺼비를 넣었어요. 무엇하면 가서 꺼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누나, 그대로 두는 것도 재밌잖아요? 데이비! 애는 잡고 있던 데이비의 팔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서 큰 방을 빠져나가 마리라의 방으로 뛰어갔다. 베개 밑에서 두꺼비가 이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애는 몸을 떨고 부엌에서 부삽을 슬그머니 가지고 와 두꺼비를 떠서 과수원에 버리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만일에 마리라가 알았더라면 두 번 다시 안심하고 침대에서 쉬지도 않았을 거야. 작은 범인이 때가 늦지 않게 참회를 해주어서 정말 다행이다. 다이애나가 부르고 있다. 기쁘다. 정말 기분 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에선 앤소니 파이, 집에선 데이비 키즈. 하루 종일 이런 것을 잘도 견뎌내다니 나의 신경도 많이 단련되었나 봐. 여름 휴가.
애는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때로는 애니 품고 있는 이상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다. 그때마다 실망도 하였으나 반면에 작고 어린 학생들로부터 기쁨이나 위안도 많이 받았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앤서니 파이로부터는 존경을 받게 되어 애는 매일 힘차게 학교 일에 매진했다. 쌍둥이도 푸른 박공집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마리라나 앤도 한숨 놓고 집안일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애는 또 개선회의 일에도 힘을 내고 길버트나 그 밖의 개선회의 회원들과 함께 거리의 지저분한 곳을 깨끗이 단장하고 잔디를 심거나 공회당에 지붕을 갈거나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페인트 칠은 큰 실패여서 아주 고운 녹색이 될 공회당이 실수로 짙고 야한 청색이 되어서 집 마차나 손수레에 바르는 색깔과 같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지붕이 빨간색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보기 흉한 색이 되고 말았다. 개선회 회원들은 모두 맥이 빠지고 특히 애는 아무리 말려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마리라 아주머니, 울지 않고선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파멸을 고하는 것 같이 되었어요. 우리들은 정말 부끄러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아본리의 사람들은 오히려 개선회에 동정하고 지붕 일에 대해 길을 꺾지 않고 회를 계속해 나가라고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애네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곧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어느 조용한 저녁, 애는 교실에 자물쇠를 걸었다. 그리고 부푼 마음으로 한숨을 쉬면서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1학년의 학기가 끝나고 내년에 재계약도 이미 맺어졌고 수많은 칭찬의 말이 애에게 보내졌다. 이제는 2달 동안 푹 쉴 수 있는 휴가가 애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애는 온 세계와 자기가 하나로 융합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바구니를 손에 들고 언덕을 내려갔다. 아가위가 피기 시작할 무렵부터 애는 한 주에 한 번씩 빼놓지 않고 매슈의 무덤을 찾아갔다. 언덕 밑 전나무의 그늘에 소년이 혼자서 울타리에 앉아 있었다. 꿈꾸는 듯한 큰 눈을 한 아름답고 민감한 얼굴의 소년이었다. 소년은 울타리에서 뛰어내려 미소를 띠며 애니 있는 곳으로 왔다. 그의 볼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무덤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소년은 앤의 손에 자기의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저도 가요. 이 제라늄 꽃다발을 할머니 심부름으로 할아버지 무덤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흰 장미는 저희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할아버지 무덤 곁에 놓으려고 생각해요. 어머니 무덤까지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꼭 알고 계실 테죠. 그렇죠? 알고 말고 폴. 저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늘로 꼭 3년이 돼요. 긴 세월이지만 그래도 아직 슬퍼 죽겠어요. 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때때로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폴의 목에서는 쇳소리가 나고 입술은 떨렸다. 폴은 흰 장미에 눈을 떨어뜨리며 선생님이 이것을 보지 않았으면 했다. 애는 부드럽게 조용히 위로했다. 그래도 서러워지는 것이 싫은 거지? 비록 잊을 수가 있게 되어도 네가 어머니 일을 잊는 것은 난 싫어. 그렇지 않아? 정말 싫어요. 꼭 그와 같은 기분이에요. 선생님은 잘 알고 계셔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알아주시지 않아요. 할머니도 몰라요. 저한텐 굉장히 잘해주시지만요.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무척 슬프게 생각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손을 얼굴에 댈 때는
이젠 그만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되거든요. 불쌍한 아버지. 제가 없어서 얼마나 쓸쓸하실까. 하지만 지금은 가정부밖에 없어. 아버지께서는 애들을 키우는데 가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 관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어머니 다음으로 좋은 분이에요. 곧 제가 크면 아버지한테 가서 2번 다시 떨어지지 않을 작정이에요. 폴이 부모 얘기를 많이 해서 앤도 폴의 양친과 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는 그 기질이나 성격이 지금의 폴과 똑같았음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아버지인 스티븐 어빙은 깊이가 있고 애정이 지극한 인품이면서도 그것을 세상에 보이지 않으려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둘은 6월의 태양을 쬐며 먼 황토 흙의 고개를 올라갔다. 저의 생일은 다음 주예요. 아버지는 편지로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미 도착했는데 할머니께서 책상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왜 자물쇠를 거시느냐고 여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그저 뜻있는 얼굴로 애들이란 알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생일이란 떠들썩한 것이에요. 전 11살이 돼요.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죠? 할머니께서 제가 나이에 비해 너무 작다고 그것은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많이 먹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너무 통이 커서 접시에 가득 담아주시거든요.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 얘기를 하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난처한 일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요. 그때부터 매일 밤 하나님께 아침 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틀렸어요. 은혜가 모자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죽이 너무 많은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도 죽으로 키웠다는 것이에요. 확실히 아버지께서는 몸이 좋았어요. 어깨가 이렇게 넓어요. 하지만 저는 때때로 죽이 너무 싫어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폴은 한숨을 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애는 폴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는 틈을 타서 살짝 미소를 띄었다. 어빙 할머니가 식사도 예절도 고풍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본리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애는 명랑하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에요, 폴. 곧 둘은 묘지에 닿았다. 이곳은 풀이 무성하게 자란 쓸쓸한 곳이고 개선회 회원은 장차 이 묘지를 정리하고 풀을 뽑고 허물어진 묘지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앤이 매슈의 무덤에 가지고 온 꽃을 들이고 포플러 그늘에 앉아 있을 때 폴 위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쳐다보았더니 에란 부인이었다. 둘은 같이 돌아왔다. 에란 부인의 얼굴에는 5년 전 새색시로 에란 목사와 함께 아본리로 왔을 때의 생기가 넘치는 처녀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싱그러운 젊음에 넘치는 복스러운 맛은 없어지고 눈과 입 언저리에는 고상한 인내심을 담은 많은 선이 나타나 있었다. 그 원인의 일부는 이 묘지에 있는 작은 애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쾌유되었으나 작은 아들이 최근 병에 걸렸을 때 또 새로운 주름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조개만은 옛과 다름없이 아름답게 나타나곤 했다. 눈도 역시 맑게 개이고 성실성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얼굴에는 처녀와 같은 싱그러움은 없을지라도 한결같은 온순함과 힘찬 모습은 그것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묘지를 벗어났을 때 부인은 물었다. 휴가라 기쁘지, 앤? 앤은 고개를 끄덕였다. 즐겁게 지내요. 앤, 지난 1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죠? 큰 성공이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았어요. 지난 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채 이루지도 못했고 저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거야. 에란 부인은 가볍게 한숨 지었다. 하지만 앤, 시인 로웰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작은 것이 죄악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상을 가지고 비록 성공은 못할지언정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상이 없으면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이상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도 위대한 것이 되거든요. 자기의 이상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앤. 예, 꼭 해보겠어요. 어머나, 길버트가 자전거를 타고 가네. 역시 휴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게지. 앤과 길버트의 공부는 어때? 꽤 잘 돼가고 있어요. 오늘 밤 우리는 버지를 끝내기로 했어요. 그 후에는 가을까지 공부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때? 대학에 갈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애는 멀리 흰 빛으로 빛나는 지평선을 꿈꾸듯 바라보았다. 마리라 아주머니의 눈은 지금보다도 좋아질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나빠질 리도 없으니 사실 퍽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쌍둥이도 있고. 어쩐지 아이들의 숙부는 언제까지도 그 애들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대학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갈림길에 가지 않았으니까 만일에 낙담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숫제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난 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앤, 그리고 만일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낙담해선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자기의 인생을 쌓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대학은 그저 그것을 편하게 해줄 따름이죠. 그 인생의 폭이 넓은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 빼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집어넣은 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디서든 그렇지만 풍부하고 충실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풍부하고 충실한 것을 향하여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를 생각해 두기만 하면 돼요. 말씀하시는 뜻을 알 것 같아요. 게다가 저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저의 일, 폴 어빙, 귀여운 쌍둥이, 그리고 친구들 모두. 저는 말이에요. 우정 그것에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우정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거든요. 우정은 확실히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언젠가 하고 말을 하려다 에란 부인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옆에 있는 앤의 솔직한 감정적인 얼굴을 볼 때 여자라기보다 어린애다운 게 훨씬 많았다. 앤의 마음은 우정과 포부의 꿈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앤의 아름답고 티없는 기분에서 꿈을 떨어버릴 생각이 없었다. 부인은 나머지 말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하기로 했다. 레빈다 여사. 앤의 여름 휴가는 행복하게 지나갔다. 앤은 마리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 행복이란 것은 멋진 것이에요. 몹시 놀랍고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주알이 하나씩 하나씩 실에서 슬쩍 떨어져 나오듯 단순한 작은 기쁨을 이어가지고 오는 하루하루라고 생각해요. 애는 다이애나와 둘이서 쌍둥이를 보트놀이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빙집으로 폴을 방문해서 그의 생일 선물로 아버지가 붙여온 폴의 어머니 사진을 보기도 하고 폴이 꾸며낸 요정과 나무 귀신의 아름다운 얘기를 듣기도 하면서 보냈다. 곧 즐거웠던 여름은 가고 9월이 되어 학교가 시작되었다. 데이비는 학교에서 돌아와 마리라에게 학교란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도대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말씀은 언제나 정말이에요. 하지만 책상 밑에서 발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남자애들과 놀 수 있게 되어 참 좋아요. 저는 밀티 폴타와 나란히 앉게 되었는데 밀티가 앤 누나의 얼굴을 굉장히 보기 싫게 그려서 누나의 얼굴을 그렇게 그리면 노는 시간에 때려준다고 말했어요. 9월은 곧 지나고 황금색과 빨간색의 아름다운 10월이 됐다. 어떤 금요일 밤에 다이애나가 찾아왔다. 오늘 에라 킴볼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 애의 사촌이 읍에서 내일 오후에 우리들에게 차를 대접한다고 했는데 앤, 우리 집 말은 전부 내일 쓰게 되어 있고 너희 집 말은 절구 그래서 못 가게 될 것 같아. 걸어서 가면 되잖아. 곧장 숲을 빠져나가면 그래프튼 가도가 나와. 거기서부터 킴볼 시대까지는 얼마 안 되고. 난 지난 겨울을 보냈던 일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돌아올 때는 올리버 킴볼이 마차로 데려다 줄 테니 염려 없잖아? 그래서 둘은 다음 날 오후 떠났다. 그러나 숲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애는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을 왼쪽 길로 들어갔다. 그랬기 때문에 둘은 쓸쓸한 풀이 무성한 가도로 나오고 말았다. 양쪽에는 어린 전나무가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아니, 여긴 어디야? 다이애나가 놀라서 외쳤다. 이것은 서 그래프튼 가도가 아니야? 그래, 중 그래프튼 가도야. 하고 애는 어색한 듯이 말했다. 우리가 갈림길에서 잘못 들었나 봐.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쪽으로 가지? 다이애나는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애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 이 이상 틀리면 큰일이지. 저것 봐. 여기에 문이 있고 오솔길이 숲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 끝에 집이 있을 거야. 가서 물어보자꾸나. 둘이 전나무의 교목이 울창한 사이에 작은 길을 따라갔을 때 한 채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집은 처마가 낮고 닿지 않은 붉은 모래 바위로 만들어져 있었다. 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발길을 멈추고 다이애나는 큰 소리를 쳤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니? 저것이 레빈다 루이스 여사가 살고 있는 돌집이야. 틀림없이 메아리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을걸? 낭만적인 곳이지. 이렇게 아름답고 귀여운 곳은 난 보지도 상상도 못했어. 애는 정말 기뻤다. 둘은 담쟁이가 덮인 입구에 서서 열려있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작고 기묘한 인물이 나타났다. 14살쯤 되는 소녀인데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 사자코에다 입은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닿을 정도였다. 두 갈래로 늘어진 긴 금발머리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커다란 파란 나비 리본이 2개 메어져 있었다. 레빈다 여사께서는 계십니까? 하고 다이애나가 물었다. 네, 계십니다. 들어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아주머님께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작은 식모는 사라지고 뒤에 남은 둘은 재미있게 주위를 훑어보았다. 창문에는 단이 달린 장식이 붙은 모슬린 커튼이 늘어지고 가구는 모두 구식이었으나 손질이 잘 되어서 보기에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상쾌한 가을 공기를 마시고 4마일이나 걸어온 두 소녀의 주위를 가장 끈 것은 식탁이었다. 음식이 가득 담긴 푸르스름한 접시가 놓여지고 작은 황금색 담쟁이 잎이 테이블보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애니 말한 대로 축제일 기분이 들었다. 애는 속삭였다. 레빈다 여사는 다거와의 손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때 레빈다 여사가 모습을 보였다. 작은 몸집에 아름답게 물결치는 은발의 머리를 높게 아주 보기 좋게 메고 소녀와 같은 핑크색의 볼, 온순한 인매, 크고 조용한 갈색 눈, 보조개까지 보였다. 불구스름한 장미꽃을 흐트린 크림색 모슬린 옷을 입고 있었다. 보통 같은 또래의 부인이 입으면 지나치게 화려하게 보일 터이지만 레빈다 여사에게는 잘 어울렸다.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 라고 말한 그 소리도 그 자태에 알맞는 것이었다. 저 서그래프튼으로 가는 길을 물으려고요.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저희는 킴볼 씨 댁의 다과회에 초대되어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댁의 문 앞을 오른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왼쪽입니다만. 레빈다 여사는 주저하면서 테이블 쪽에 눈을 주더니 갑자기 결심을 굳힌 것처럼 외쳤다. 그런데 여기서 저하고 같이 차를 드시지 않겠어요?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킴볼 씨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다과회는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샤로타 사세도 저도 정말 기쁘겠어요. 둘은 곧 승낙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레빈다 여사는 또 테이블 쪽을 보고 볼을 붉혔다. 나를 무척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리석어요. 들켰을 때는 부끄러워져요. 하지만 들키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저 그랬으면 하고 바랄 뿐이죠. 이렇게 쓸쓸하게 살잖아요. 손님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처럼 찾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전 다과회를 여는 척했을 뿐이에요. 테이블을 장식하고 어머니 혼례식대의 그릇을 쓰고 몸차림도 가다듬었죠. 다이애나는 마음속으로 레빈다 여사를 소문과 다름없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애들도 아니고 54세가 되어서 소꿉장난을 하다니. 하지만 빛나는 눈을 한 애는 기쁨을 담고 외쳤다. 당신도 상상이 풍부하시군요. 이 당신도라는 말에 레빈다 여사는 앤도 같은 부류라는 것을 알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어 기쁘게 고백했다. 물론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겐 어리석은 짓일지 모르지만 남에게 패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짓 하나 못하면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보람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때로는 공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만은 당신들이 와주시고 차 준비도 되어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넷은 즐거운 다과회를 가졌다. 그 후 이들은 저녁 햇빛이 비치는 뜰로 나갔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에요. 어째서 메아리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하고 앤이 물으니까 샤로타, 저 양철로 만든 퉁소를 가지고 오너라. 샤로타 사세는 뛰어가서 가지고 왔다. 불어줘요, 샤로타. 말한 대로 퉁소 소리는 째는 듯한 소리였고 약간 귀에 거슬렸다. 그 순간 주위는 조용해졌으나 곧 시내 저편 숲으로부터 마치 요정나라의 뿔 퉁소가 모두 한꺼번에 저녁놀이 진 하늘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것 같이 아름다운 은방울 같은 메아리가 수없이 돌아왔다. 앤도 다이애나도 소리를 높여 기뻐했다. 누구든지 나의 메아리에는 감탄하고 말아요. 레빈다는 마치 메아리가 자기 것인 것 같은 말투였다. 난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상대니까요. 조금 공상을 집어넣는다면 말이에요. 둘이 서운한 듯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또 와주세요. 하고 레빈다 여사는 부탁했다. 오고 말고요. 이제 당신을 발견한 이상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 괴롭히겠어요. 그래요. 이제 그만 물러가겠어요. 폴 어빙은 아니지만 애석한 석별을 나누는 거예요. 폴은 푸른 박공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폴 어빙이라고요? 라고 레빈다 여사의 목소리는 약간 변해 있었다. 그 애는 누구죠? 애는 자기로서도 자기의 경솔한 말에 화가 났다.
레빈다 여사의 옛 낭만도 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폴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저의 작은 학생이에요. 애는 천천히 설명했다. 지난해 보스턴에서 와서 할머니 어빙 여사와 함께 해변가에 살고 있어요. 스티븐 어빙의 애 말이에요. 하고 레빈다 여사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레빈다 꽃 숲에 주저앉아 얼굴이 보이지 않게 물었다. 네, 그래요. 당신들에게 레빈다 꽃다발을 안겨주고 싶어요. 레빈다 여사는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명랑한 소리로 말했다. 아주 좋은 향기죠? 어머니가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됐지요. 잊지 말고 또 와주세요. 그날부터 애는 이따금 메아리의 집에 방문을 했다. 다이애나와 같이 갈 때도 있었고 혼자서 갈 때도 있었다. 애는 레빈다 여사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어떤 때는 자기하고 스티븐 어빙이 왜 서로 나쁘게 지냈는지를 부끄러워하면서 고백한 일도 있었다. 난 심하게 뚱한 성격이에요. 어머나, 웃을 것까지는 없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우리들 둘은 아주 어리석고 흔해 빠진 언쟁을 하고 크게 화를 내고 헤어지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난 부어 있었어요. 그럴 때 스티븐이 돌아왔으나 난 스티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스티븐은 영원히 떠나고 말았죠. 그분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티븐이 돌아오지 않아 난 더욱 토라지고 말았죠.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로선 그렇게까지 저자세가 될 수 없었거든요. 나도 스티븐 못지않게 거만했죠. 거만과 토라지는 것이 겹치면 좋은 것은 못 되는 모양이에요, 앤. 또 어떤 때는 폴 어빙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꺼낸 일도 있었다. 앤은 언젠가 같이 데리고 올게요. 꼭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진 말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스티븐을 닮았다면, 그렇지 않고 전혀 닮지 않았으면 어떻든 기쁨보다는 고통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가량 후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애는 폴을 돌집으로 데리고 갔다. 애는 염려가 됐으나 둘이 한눈에 서먹서먹하지 않고 서로 기분이 통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레빈다 여사는 명랑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폴을 대접했다. 오후를 같이 지내고 저녁 식사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었으므로 폴의 할머니가 알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이다. 레빈다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벚나무 숲을 걸을 때 폴은 그 아주머니가 좋아요.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의 눈빛도 좋고 그 돌집도 샤로타 사세도 좋아요. 그 과자는 정말 맛있었어요. 선생님, 할머니께서 남자란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배가 고플 때는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그 아주머니라면 내가 싫다면 죽을 먹이지 않고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폴은 지극히 공평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물론 나를 위하여 좋지 않을진 모르지만 이따금씩 먹으면 멋져요. 선생님, 아시겠죠?